계속되는 경기 침체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세계 경제를 선도해온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를 맞으며 세계 기업들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의 강자로 서기 위해 치열한 속도전에 돌입했고, 규제 개혁을 서두르는 우리 정부의 급박한 정책 행보 역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된 신사업 분야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사물 인터넷 기업을 350개까지 증가시키고 시장 규모를 2013년 2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30조 원 규모로 키우려 하고 있다. IoT 융합 제품과 3D 프린팅, 스마트홈 등 이른바 사물 인터넷을 키우기 위해 대대적 규제 개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기와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혀 새로운 삶의 시대로 바뀌는 시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스마트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future is absolutely predictable and completely unbelievable. It's as easy to predict the future as it is hard to believe it.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안녕하셨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연말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벌써부터 내년도 살림살이 걱정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영영 저성장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밝은 신호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IoT, 즉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다양한 기술의 융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융합에서 찾는 경제 회생의 길, 특집 대담, 한국 경제 융합에서 길을 찾자 2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로운 융합 산업의 가능성,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전문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안녕하십니까. 곽수종 박사님이십니다. 경제를 하셨죠? 예, 경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편석준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편석준이라고 오픈 합니다. 프로젝트 단체 오컴을 네.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좀 생소한데 잠시 소개해 주시죠. 예, 오콤은 ICT 관련해서 오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현재는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한국 대표적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알루를 만든 크레스프리와 협업하고 지자체와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박현재 CP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네. 예, CP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크리에이티브 플래너의 약자입니다. 그 정부의 R&D를 관리하는 민간 전문가를 CP라고 부릅니다. 센터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CP는 모두 기술 분야별로 10사람이 있습니다. 10분 계시고 네. 그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 중에서 융합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토론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일단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박현재 CP께서 사물 인터넷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물 인터넷에는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만, 그 통상적으로는 그 사람과 사물 혹은 그 공간이나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통신 표준 기구인 ITU에서는 그 기존재하는 혹은 향후 등장할 상호 운영 가능한 정보 기술 및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리 및 가상 사물들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라고 굉장히 예. 다소 복잡하게 그러면 정의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양한 그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호환하고 네. 상호 호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네.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IoT 할 때 I를 보통 이제 인터넷이라고도 예. 하지만 저는 I를 또 인텔리전스로도 해석을 하고요. 예. 또 뭐 이머스라고 해서 우리 분야에 다 이렇게 융합적으로 존재한다. 예. 이렇게 I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편 대표님도 이 분야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그걸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해석해 주시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사물 인터넷은 기존에 흩어져 있던 기술을 센서 기술이나 통신 기술을 사물에 이제 센서하고 통신 모듈을 심어갖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연결하는. 그래서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사물들이 새로 연결되면서 새로 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들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 비즈니스를 그럼 이제 그게 다 연결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의 가치를 만들어서 뭔가 부를 만드는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예, 아주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학 박사님, 우리 곽수종 박사님으로부터 최근 동향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좀 넓은 시각에서. 네, 크게 좀 말씀을 드리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예. 세계 경제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빨리 만들어내야지만 이번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미국 서부 역사 시대를 보면 우리가 프론티어십 개척 정신을 영토 확장에 두었었습니다. 초창기에. 예.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이어서 유럽의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더스트리얼 프론티어십으로 가게 되었죠. 이제 산업의 어떤 프론티어십을 가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자본과 물질에만 매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 경제 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계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없던 딱딱한 차가운 이미지의 기계에다가 사물에다가 가급적이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센서와 또 인터넷의 통신 기능과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빅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빅데이터 이 세 가지를 모두 융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부드럽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금의 아마 추세인 것 같습니다. 곽수종 박사님 말씀 중에 아주 아름다운 식구가 하나 등장했네요. 영혼이 없는 사물들을 연결해서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편 대표님께서 기업들 동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에 진출해 있고요. 예, 그게 두 개로 나눠서 보면 구글이나 애플하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고 예, 스타트업들은 조금 실제 B2C 사물 인터넷 제품을 만드는 곳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예, 그런 동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IT 기업만 진출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현대리바트하고 가구회사 현대리바트하고 SKT랑 협업을 했었고 올해 LG 플러스에서도 그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잘 아는 회사로는 애플하고 나이키가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그 예, 누매트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을 해서 미코치랑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IT 회사뿐만 아니라 비IT 회사 같은 경우도 사물 인터넷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은 실제 오프라인에 있는 사물로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둘러싼 사물들을 IT화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미래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교과서나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물 경제에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자를 보니까 케빈 애쉬톤이란 분이 믿을 수 없는 미래가 온다 이런 말로 미래를 전망했는데 사실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이 최근에 급부상하는 사물 인터넷 급부상하는 데는 분명히 이런 기본 기술의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기본 기술이 어떤 부분에서 크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까? 예, 사물 인터넷 기본 기술은 센서하고 이제 인터넷인데요. 센서가 예전에는 가격이 비쌌고 또 크기도 컸었고 또 그렇죠. 전력을 많이가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소형화가 되고 가격도 많이 낮춰지면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에도 많은 센서들이 쓰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저희 화면이 전환되는 것도 가속도 센서가 쓰이고 예. 자동차에서 쓰이는 에어백 같은 경우도 이제 가속도 센서가 쓰이는데 그런 센서들이 이제 소형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다양한 사물들에 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예. 그럼 센서 기술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센서 기술이 우리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센서 기술은 사실 되게 원총 기술이라서 하나를 완성하고 상용화시키는 데는 20-30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를테면 소니 같은 경우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주춤어냈지만 이미지 센서에 대한 원총 기술이 있어서 예. 또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원총 기술 쪽으로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원천 기술 아직은. 네. 예. 그러면 이제 어떻든 우리 박현재 CP께서는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일을 하시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기술을 좀 더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정부에서 기술을 분류할 때는 SP, ND, SE 이렇게 분류합니다. 5가지인데 S가 이제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다음에 SE는 이제 시큐리티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5가지 분야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은 그 사물을 검색하고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해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지금 현재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예. 그 일반 기업들도 많이 합니다만 이제 통합적인 형태의 누구나 지금 인터넷이 그 기계를 사면 인터넷에 접속을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예. 이제 사물을 하나 사면은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서비스가 등록되고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보통 이제 LPWA라는 말 씁니다. 로우 예.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소물 인터넷이라고도 하는데 예. 그런 이제 사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전력 그 광대역이죠. 예. 그래서 한 번 설치하면 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리는 한 10km에서 15km 정도 가는. 그다음에 기지국 하나에 수십만 개의 사물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이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분야는 지금도 옆에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사물들에다가를 인터넷에 붙을 수 있는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물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칩 기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mm 정도의 칩 안에 CPU와 네트워크가 센서가 다 붙은 그런 예.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설명을 덧붙여드리면 저희들 몸 자체가 일종의 그 융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예.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에 센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센서는 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음식의 맛을 알 때 이게 단맛인지 쓴맛인지를 알려면 이렇게 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단맛이다 신맛이다가 신경세포를 통해서 예. 뇌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통신 기술입니다. 예. 이 인터넷으로 이제 몸 안에서 이게 단맛이다 쓴맛이다 알려지죠. 예. 그러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거를 뱉어야 될지 삼켜야 될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기본이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센서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 한국 기술력에서는 아직까지 이 R&D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만 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실험과 임상실험과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아직까지 좀 미천하다. 된다. 예, 분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곽 박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뭐 사물 인터넷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관료하는 법칙을 사물에 적용해 가지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성장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 돌파구를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은 이게 삶 전반에 걸쳐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우선 화면을 통해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갈 세상, 사물 인터넷이 열어갈 세상의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perhaps there's something there that wasn't there. 기능을 갖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마법의 사물들이 현실로 나오고 있다. 사물 인터넷이란 물건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사물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연결과 소통의 결과를 통해 발생하는 정보가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는 특정한 개인에게 딱 맞춘 서비스나 상품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 영화처럼 특정인을 위한 광고가 따라다닐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스스로 모은 정보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고객에 맞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 인터넷 제품들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 일상생활에 눈과 귀가 달리고 입으로 의견을 말하는 사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For a life, fantastic. 화면 자료를 보니까 엄청난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편 대표님께서 도대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는지, 제가 느낀 감정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시대에 다 펼쳐지지 않겠느냐. 사물 인터넷이 이뤄갈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개만 해드려도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침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의 수면 상태를 분석해서 빛과 소리, 그런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는 제품들도 나와 있고요. 뭐 주방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팬, 오븐을 통해서 자동으로 레시피를 부여하고 자동으로 어느 정도 조리가 되게끔 하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고기 같은 음식물이 상했는지를 측정해주는 제품도 있고, 그 밖에도 공간 관리를 아주 편하게 검진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일상적으로는 아마 우연적인 사건이라는 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희가 뭐 많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단 경로로 찾아가는 것처럼 저희 일상의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사물들이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게 되면 일상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좀 제거될 것 같아요. 어떻든 참 기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물 파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넓은 시각에서 곽 박사님이 사물 인터넷이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조금 더 부연해 주시죠. 경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시소한 자원을 잘 분배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잘 분배하기 위해서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바꿔줘야지만 안정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소비, 투자, 생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소비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충동 구매인지 아니면 합리적 구매인지를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빅데이터가 바로 분석이 나와서 이거는 불가피한 소비일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려준다 그러면 소비 생활에 상당히 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투자도 매우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각국의 수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모든 정보가 하나의 연결된 로지스틱스로 이렇게 물류가 연결된 상태로 정보가 파악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 경제는 이제 인간의 어떤 합리성 추구 문제로 돌아가면서 자원에 대한 고갈 문제도 조금은 한 발 비껴나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접근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골드만삭스가 2008년도 낸 보고서 2050년에 한국 경제가 세계 2위의 경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백데이터가 사실은 한국 경제가 바로 이런 내용의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베드로서는 막대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대도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것이 긴 시각에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동시에 낭비를 줄여온 역사인데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둡다가 해도 낙담하거나 체념할 필요가 전혀 없게 보입니다. 참.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물 인터넷 분야가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이 먼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또 어떤 분야의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가 먼저 이렇게 좀 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편석준 대표님께서 한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가 먼저 이렇게 뜨겠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돈을 좀 벌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마트 홈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 카가 있고, 그 다음 헬스케어, 그 다음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 홈 분야가 많이 뜰 수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스마트 홈 쪽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또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부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복지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그런 건강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미리 좀 예방을 할 수도 있고 검진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개인이 또 피트니스에 관심이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야가 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일단 진단까지는 현재는 허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만보기 같은 어떤 피트니스 데이터 정도라든지 아니면 혈액 측정기 정도 돼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진단을 한다든지 하는 분야까지는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거 최근에는 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테라노스라는 예.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헬스케어 기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피 한 방울을 뽑아서 수십 개의 질병을 좀 예측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는 게 아닌지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되게 복지와 관련해서도 유망하긴 하지만 개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카, 무인자동차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분야는 자동차 기업은 아니지만 구글이 지금 현재 가장 앞서 나가 있는 상태고 구글의 이제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상용화를 시키겠다라고 예. 했었고 또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2040년이 되면 무인 자동차가 75%까지 될 것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저희 일상이 또 많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동차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게 될 것인가 또 어떤 거기에 맞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제조업만의 변화는 아니고 전체 큰 경제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지금 저 지적하신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카, 그다음에 헬스케어, 예. 그다음에 스마트 스마트 시티. 시티. 이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곽수정 박사님,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부상하는 기업으로 무대를 장식하겠습니까? 사물 인터넷 그 자체가 어떤 산업의 융복합화를 말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만이 뜰 수 있다, 아니면 하드웨어 산업만이 뜰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할 수 있는 그 장이 얼마나 빨리 열리고 거기에 대한 실험적인 시장이 열릴 수 있는가, 이게 아마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정부적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늘 그렇지만 얼마나 이 산업에 기업이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호라는 표현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내용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규제 부분이 또 많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무인 자동차 말씀을 우리 편석재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인 자동차가 지금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이그위그라고 해서 개인 이동 수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인도에서 달리기도 하고 차도에서 달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제 문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풀어야 될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도어 나킹 프로그램으로 풀어야 될 것이다. 기업이 먼저 정부를 다가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기업의 문화가 자율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선발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우리 편 대표 지적해 주신 원천 기술,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만 이 소위 뭐라 그럴까요? OS 작동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로열티를 주고 사와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끝단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이 미세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은 이번 경쟁에서 많이 처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부분이 소니와 삼성과 애플과 구글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센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의 끝단의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일종의 OS에 해당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 문화가 자율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된다. 네. 그 부분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컸네요. 그럼 우선 우리 박현재 CPK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정책이나 제도 변화 같은 걸 가지고 늘 고민하실 테니까 네.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IoT가 활성화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산업들이 뭐 농업은 농업이고 제조업은 제조업이고 뭐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 산업인데 이 분야들이 서로 융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서비스나 제품들이 출현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형태의 이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 고용은 뭐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편석준 대표님은 직접 이제 실물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된 책들도 여러 권 내시고 했으니까 아주 실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좀 거시적이 아주 미시적으로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상생활에서 사물 인터넷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런 제품들도 있고 이제 곽수종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저희 일상 유통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온라인만 있었던 시절에는 저희가 주문도 되게 복잡하게 했었고 일단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어떤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상품 비교도 해야 되고 일일이 다 해야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결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미 약간 테스트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굳이 상품 탐색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이때쯤에는 이런 상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자동으로 배달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획기적으로 그런 탐색의 시간을 줄이게 되는 그럼 의사결정을 본인이 내리기 전에 옛날에는 다 들어가서 탐색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인텔리전스 개념에서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해법을 찾으십시오.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뭐 커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이제 배달이 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생활 속에다가 하나의 그 소설도 쓰셨으니까 공상 소설을 한번 써본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바로 저의 컨디션 상태가 어느 정도 몇 점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출근하기 전까지 필요한 모든 일들, 커피를 끓이고 아침을 먹는 준비에 가열을 할 필요가 있으면 가열이 시작되었다.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정보가 동시에 발신이 되고 또 수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라지에서 차가 만약에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린 상태에서 저는 단순히 옷만 갈아입은 상태에서 문도 열 필요가 없겠죠.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근접해 오면 문이 열리면서 차에 승차만 하면 알아서 핸들을 잡고 차가 직장까지 길을 인도해주고 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이런 뭐랄까 공상소설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실제 그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전시 콜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사고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고면은 바로 보험사와 병원과 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바로 이 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한테 현재 앞에 사고 났으니 이걸 회피해서 가라라는 정보가 자동적으로 이제 펴집니다. 뭐 그런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송을 쭉 들으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 꾹 참아내시고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근사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장 환경, 또 정책 환경, 뭔가 이런 사물 인터넷을 융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도움을 줘야겠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60년대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치 산업에 대한 보호를 상당히 강화했지 않습니까? 수입 규제를 한다든지 과세를 높이 한다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보호적인 장막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과 관련된 바이오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배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 박 CP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부나 민간 기업이 변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결제 방식뿐만이 아니라 통신 방식 이게 모든 방식이 다 변해버리고 보험 측면에서도 단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제는 사람들이 근무할 필요가 없이 전부 송수신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보험료까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모든 것이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측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 정부의 규제적인 내용과 함께 장려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소비자가 불편을 참아가면서 정부 정책과 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의식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70년대 했던 것처럼 산업 육성 정책 개념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또 방어적인 의미에서는 규제를 확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아무래도 교육일 것 같습니다. 교육이요. 원천 기술, 기초과학 기술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이 기초과학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아무래도 사기업하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기업 측면에서의 한국의 시장 환경이나 규제 환경이나 정책 환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하시면은 아마 오늘 방송을 다른 분들이 다 보실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저희가 모바일 시대에 보던 것처럼 앱 하나를 잘 개발해서 대박치기는 좀 힘든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은 또 다른 측면은 제조업이거든요.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앱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서 팔면 되지만 이 사물 인터넷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그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별도의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전에 했던 빅데이터 얘기라든지 센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인지를 할 것인지, 그 다음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 기술도 필요하고, 물론 거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있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뿌려줄 수 있는 앱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 전반적인. 그럼 거대한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사물 인터넷이 부상을 하게 수 있다는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도 그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하다는 필요한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각자의 그 신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멋진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사물 인터넷을 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비용이 몇 억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제조업체로 양산을 하게 되려면 또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쓰일 수가 있어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지원책이 필요가 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거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한국 내에 존재한다면 조금 더 창의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쉽게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앱을 가지고 히트를 친 경우처럼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팀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정부도 상당히 사물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방금 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 플랫폼을 확산을 하고 보급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플랫폼에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디바이스만 개발하면 자동적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하고 있고, 일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이나 지원 정책이나 맞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아까 이제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안 인증 체제도 만들어주고 해서 또 한편으로는 테스트베드도 이 여러 지역에 만들어서 기업에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IoT를 위한 이제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모든 분야가 다 관련되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점 분야를 이제 몇 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 먼저 7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 제조, 그다음에 자동차, 교통, 그다음에 헬스, 의료, 에너지, 그다음에 홈, 농업 이렇게 7 분야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든 돈을 벌고 그런 사물 인터넷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은 기업이 해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논의에서 보면은 우리가 디바이스 도구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앞서는데 센서에 대한 원천 기술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업 수준이 지금 어떤지 곽수종 박사님 일단 만부는 좀 털어주시죠. 예. 예, 뭐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더 잘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 사물 인터넷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드라이버 또 스토리지 또 보안에 대한 솔루션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클라우드 문제, 클라우딩의 문제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앞에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자기가 투자하는 방법 말고도 그 기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아시겠습니다만 M&A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이 이 스마트 싱스라고 하는 미국계 업체를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또 프랑스 쪽에서는 시그팍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기업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은 삼성도 이 원천 기술 쪽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개발하려고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 해서 빨리 스타트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면서도 큰 실험대에 오르겠네요. 네, 그 외국인을 같이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M&A를 통해서 다른 문화나 다른 조직을 흡수해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어떻든 삼성전자가 선전을 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박현재 CP께서는 우리 기업의 수준을 이 정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뭔가 지원책을 펴시려면은 뭔가 저 양반들이 요 정도 수준이라는 그 평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사물인터넷을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뭐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글로벌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이제 상호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하는 면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그런 상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어려운 숙제고요.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거는 이 중소 벤처 기업의 수준이 좀 열악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그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라스베가스 열린 CES에서 봤을 때 예.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워낙 두드러져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 힘이 다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체제를 갖추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재 CP께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쭉 연구하시면서 해외의 지원 정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게 있으면은 이 나라에서 하는 이 정책이 참 멋지더라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선진국은 사실 그 IoT에 대한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있고 다 대략 다 유사한 형태입니다.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산업 그 성장 동력을 만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 똑같은 문제로 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그 제조업을 디지털화하는 이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폈는데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이 국민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제조업 분야를 이 국제적으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아마 제가 독일하고도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우리가 주목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좀 주제를 바꾸어서 보통 시민들이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다른 생활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다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인공지능이죠 뭐. 인공지능.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군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나가서 싸우지 않을까. 저는 아직 가정주부다 보니까 집에서 생길 수 있는 뭐 화재라든지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안전 쪽으로는 있으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긴 해요. 정보의 노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노출 어떤 우려보다는 제가 생각엔 편의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편의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상실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겠고요. 시민들의 걱정은 대부분
두 가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 문제를 걱정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도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을 거로 봅니다만은 우선 곽수종 박사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뭐 먼저 간단하게 제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이 스마트폰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분실과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예.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라디오 아이덴티피케이션, 라디오 프리퀀시를 갖고 주파수를 갖고 움직이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교란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정보 취합에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업 비용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건데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냐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훈민정음을 썼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로 한글을 놔두고. 근데 이게 엄청난 에러가 발생을 하고 버그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20년가량 써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선크 코스트가 많이 들었다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계속 개발을 하면서 이 버그를 잡아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집념이 강했던 거죠. 우리도 한번 OS 같은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기업 비용적 측면에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비용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초래가 됩니다. 파일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은 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비용 측면에서 헬스케어를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칫 스마트 시스템에다가 너무 지나친 의존을 하다 보면 직접 우리가 이게 문진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개인의 비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솔루션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이.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특허권이라든지 인재 육성에 대한 모든 기업들의 어떤 가치를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면 과연 누가 벤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벤처를 하면서 기업을 구글과 애플에 맞먹는 기업으로 내겠느냐라는 고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업 가게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 공의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펜석준 대표께서는 사물인터넷 관해서 책을 2권 쓰셨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로봇 3원칙, 사물인터넷 4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예. 아마 그 부분이 이런 우려를 담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나왔습니까? 사물인터넷 첫 번째 책에서 사물인터넷 책, 책 번째 책에서 이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이제 사물인터넷 4원칙은 뭐 사물인터넷 비즈니스가 활성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방 얘기가 나온 이제 정보 보안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는 1차적으로는 제조업 비즈니스인데 결국에는 빅데이터 비즈니스로 가야 될 상황인데 빅데이터란 말은 뭐 알리바바 마이회장도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끝나고 디코노미 시대다 라고 했는데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문제점은 저희가 개인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큼 그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사생활을 얼마나 노출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편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서버, 클라우드, 허브 이런 개념으로 각 대기업에 그 플랫폼을 영위하는 대기업 데이터를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스마트카라든지 헬스케어, 또 스마트홈 사실 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 너무 개인적인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그런 로고들은 지우고 정말 단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많이 쌓아둔다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정보나 규제 기관하고는 그런 쪽에서 사전에 협의를 다 어느 정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문제, 사생활 노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기업들이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 쪽 입장은?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데이터 공개에 대한 법안도 만들고 해서 사실 이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가 또 굉장히 강력해서 그런 데이터 공개가 또 어려운 점이 또 많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공개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보호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서
사실 그거는 딱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산학연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 이제 심의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계속 좀 이뤄 나가야 될 그런 네, 맞습니다. 주제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런 논의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 꼭 이거는 말씀을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불치병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하나의 좋은 예가 스티브 호킹 박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브 호킹 박사가 이 사물 인터넷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소통의 능력을 2배 정도 향상을 시켰고 이메일이라든지 업무 처리 능력을 한 10배 정도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지능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행동과 심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이 산업에서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주고 빨리 쫓아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기업과 정부가 빠른 융합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곽수종 박사님이 넓게 보시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좀 솟군네요. 네.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편석준 대표님께서는 어떤 당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까? 예,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는 뭐 대기업도 좋고 스타트업도 좋은데 이 정부 중에서도 지자체하고 많은 협업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을 하면 복지 차원이라든지 일상의 불편함들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자체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관련 기업들하고 했으면 좋겠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비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는데 예. 어차피 결국에는 다시 제조업 시대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은 제조업이다. 예. 예. 제조업이고 빅데이터 비즈니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어린이 쪽 교육에서도 이 코딩뿐만 아니고 하드웨어까지 같이 다룰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교육이 좀 더 많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방송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 되려 보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공영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많은 그런 방송물을 만들어서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사물 인터넷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태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부가 작아져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중요한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현재 CP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대해주시죠. 네. 그 IoT가 중요한 것은 IoT가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그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산업 분야별로 아니면 각 그 응용 분야별로 따로따로 구축을 해왔는데, 그 IoT란 이 플랫폼이나 IoT란 아이디어를 자기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거는 뭐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이 공공 분야도 마찬가지로 개인 분야도 다 같이 이제 공인제 같이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란 것은 새로운 모습의 도로 항만 시설과 같은 것이다. 네. 예. 네. 그런 예, 말씀이시죠. 예, 새로운 모든 형태의 산업에서 다 인프라입니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특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할 그런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예. 예,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출연하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술 혁신이 다가오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의 혜택을 5천만 명이 누리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38년, 텔레비전이 13년, PC는 16년 걸렸습니다. 1993년에 도입된 인터넷은 불과 4년 만에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확실한 준비로 사물 인터넷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고 이를 한국 경제 회생의 기초이자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핀테크,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